몰래 숨어 지켜보던 약혼자. 옛날 어느 마을에 유독 남자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인 권씨 집안이 있었지요. 어머니 절구를 만들어 드리려고 산속에서 가져왔습니다. 권씨 집안의 손자인 단영은 10살이 넘어서부터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닐 정도였지요. 그는 힘도 장사였고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요. 그래서 손자를 위하여 좋은 가문의 배필을 맺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복에 내 손자와 자네 손녀를 정혼시키면 어떻겠나? 내 손자는 앞으로 큰 일을 해낼 것이네. 권 씨는 평소 눈여겨봤던 친구 손녀와 자신의 손자를 혼인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단영아, 이제 이 장군의 손녀 윤희와 너는 정혼한 사이인이라.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단영은 아주 기뻤습니다. 이미 단영은 윤희 낭자를 사랑하고 있던 터였지요. 멀리서 윤희 낭자를 훔쳐보며 혼자 애를 태우곤 했습니다. 어서 빨리 낭자와 혼인하고 싶구나. 단영은 자나깨나 윤희 낭자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공부는 뒷전이었지요. 한 번은 산을 내려오다 우연히 윤희 낭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윤희 낭자는 벌써 앞을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말았지요. 낭자는 땅만 내려다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단영은 어려서부터 무척 수줍음이 많았지요. 특히 여자 앞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단영은 윤희 낭자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울렁울렁했습니다. 그런 손자가 공부와 무예에는 힘쓰지 않고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란 권 씨는 단영을 산속으로 보내기로 하였지요. 산속에 들어가 5년 동안 무예만 익히라고 일렀습니다. 단영은 할아버지 말씀대로 수련을 위해 산속으로 떠났지요. 단영이 떠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나라에 큰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영무가 발각되었는데 윤희 낭자의 할아버지도 연루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권 씨는 친구 이장군의 성품으로 보아 그럴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와의 친분 관계가 알려지면 자신의 집안도 화를 당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권 씨는 단영과 윤희의 정혼을 취소하기로 결심을 하였지요. 그 뒤 한동안 나라에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영무에 연루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였지요. 윤희 낭자의 할아버지 이장군과 그의 자식들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윤희 낭자는 관 노비가 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지요. 단영은 이런 일도 모른 채 무술 단련에만 집중했습니다. 훌륭한 장수가 되어 윤희 낭자를 아내로 맞을 걸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무척 즐거웠습니다. 차츰 무술 실력이 나아지자 스승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너를 가르친 지 벌써 5년이 되었구나. 이젠 내가 더 이상 너를 가르칠 것이 없는 것 같구나.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무예는 배웠다고 하나 아직 스승님의 도술은 배우지 못했으니 산을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놈 참. 도술은 무예와 다르단다. 네가 도술을 배우게 되면 너는 무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도술은 마음을 비우고 자연인이 되어야 배울 수 있단다. 스승님, 부디 저에게 도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단영은 할아버지와 약속한 5년을 훌쩍 넘긴 10여 년 만에 도술을 익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할아버지 권씨는 늙어 병석에 누워있다가 손자가 돌아왔다는 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손자가 돌아왔구나. 이제 무과에 응시하여 가문을 일으키도록 해라. 그러나 손자 단영은 벼슬길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발대발을 했지만 단영의 마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윤희 낭자의 소식에 가슴을 쳤습니다. 단영은 직접 낭자를 찾아 나섰지요. 할아버지의 변심으로 극의 상처를 받았을 윤희 낭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단영은 낭자를 찾아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목이 말라 물 한 잔을 얻어 마시려고 어느 마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을 앞 공터에서 한 여인이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요. 그녀 옆에는 갈아야 할 곡식이 가만히째 쌓여 있었습니다. 보기에 너무나도 안쓰러운 모습이었지요. 말 좀 묻겠습니다. 마을 샘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샘이 보일 것입니다. 그 순간 단영의 시선이 여인에게 머물렀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낯이 익은 듯 했습니다. 비록 거칠게 변하기는 했지만 10여 년 전 몰래 숨어 보았던 윤희 낭자의 얼굴이 틀림없었습니다. 단영은 너무나 반가웠지만 모른 척하며 물었지요. 곡식을 왜 이렇게 많이 빻고 있습니까? 예, 며칠 후에 있을 사또의 생일 잔치에 쓸 것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걸 여인이 혼자서 언제 다 합니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영이 젓가락을 꺼내더니 저 건너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납작한 바윗돌 2개를 집어와 맷돌을 만들었지요. 그리고는 쌓여있던 가마니를 풀어 맷돌에 돌렸습니다. 낭자는 물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저런 장사는 내 생전 처음 보는구먼. 예전에 힘 좋기로 소문난 단영이라는 장사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말에 여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지요. 비록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영과 낭자는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낭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이시군요. 낭자 참으로 미안하오. 할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벌일 줄은 정말 몰랐소. 아닙니다. 이 또한 제 운명이겠지요. 도련님께선 저를 잊으시고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그 후에도 단영은 쉽게 마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윤희 낭자가 일하는 걸 멀리서 지켜보다가 아무도 모르게 일을 돕곤 했습니다. 관노 생활에 너무 바쁜 낭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단영은 낭자의 주변을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마을에는 단영이 도수를 부려 만든 맷돌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랑.
옛날에 옥황상제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황상제의 큰아들은 얼마 전 하늘 세상을 다스릴 후계자로 인정되었지요. 옥황상제의 첫째 아들은 대신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상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다 하늘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한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하늘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맡지 못한 향기였지요.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던 아들은 그 향기가 땅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던 옥황상제의 아들은 아버지 옥황상제의 허락도 받지 않고 땅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따라 가보았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 아들은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내었습니다. 땅과 바다가 만나는 어느 바닷가 갯벌 위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아리따운 처녀가 있다니? 처녀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으니 아들은 가슴이 마구 뛰었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낀 적 없는 설렘이었습니다. 거기 계신 아리따운 처자는 뉘시오. 나는 하늘에서 온 남이라오. 노래를 부르던 처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처녀는 잘생긴 젊은이를 보자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지요. 저는 수중 궁궐에서 온 선이라옵니다. 남이와 선이는 한눈에 서로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이는 매일 눈만 뜨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땅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사랑을 꽃피웠지요. 그런데 아들의 잦은 땅 세상 나들이의 이유를 알고 옥황상제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게야? 이 세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분리가 엄정하거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늘과 바다가 만났으니 이제 땅 세상에는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남이는 옥황상제의 불효령에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깊은 바닷속 용궁에서도 용왕을 불같은 진노가 있었지요. 선이야, 어쩌자고 하늘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이제 너희 때문에 바다 위의 섬들이 모두 다 잠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랑의 눈이 멀어 세상의 금기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땅 세상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막아야 하였지요. 둘은 옥황상제와 용왕에게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저희로 인하여 죄 없는 땅 세상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옥황상제와 용왕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해 바다에 있는 섬들을 너희가 직접 밀어 무트로 옮긴다면 재앙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이 인간의 눈에 띄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둘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꼭 섬을 무트로 밀어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섬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니 이 섬부터 옮깁시다. 둘은 섬 하나씩을 밀고 무틀 향해 갔습니다. 가는 도중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바다에서는
커다란 파도가 덮쳤지요. 둘은 그 때문에 옷이 죄다 찢겨 알몸이 되었지만 쉬지 않고 섬을 밀고 무트로 갔습니다. 힘을 내시오. 우리의 사랑을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이 섬들을 옮겨 놓아야 하오. 온 힘을 다하여 섬을 밀어 화산 위에 다다를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밭을 메고 있던 안악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길 좀 봐. 벌거숭이 남녀가 섬을 밀고 오잖아. 안악들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안악들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나미는 밀고 가던 섬을 장섬 마을 쪽에 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인은 이를 악물고 더 밀어 귀산마을 어귀까지 왔지만 웬일인지 섬은 더 이상 꼼짝하지 않았지요. 안타깝구나. 옥황상제와 용왕의 명으로 섬을 밀고 왔으나 안악내들이 소리를 치는 바람에 허사가 되었구나. 선녀가 탄식을 하더니 섬을 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섬에 가보니 동백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지고 정상에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섬을 동백섬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집과 채원도의 우정. 고려 공민왕 때 이 집은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신돈의 잘못에 탄핵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돈은 그 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자신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이 집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집은 짐을 꾸릴 겨를도 없이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아버지 이당을 등에 업고 며칠을 걸었을 때였지요. 고생 끝에 그는 경상도 영천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에 도착한 이 집은 친구 채원도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채원도는 이 집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집이 찾아간 날은 때마침 채원도의 생일날이었지요. 채원도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채원도를 찾아간 이 집은 반가워하며 집으로 들어서려 하였지요. 하지만 채원도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쌀쌀맞게 이 집 일행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들 친구의 생각지도 못한 박대를 받은 이 집의 아버지 이당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얘야, 어서 여기를 떠나자꾸나. 이러고 있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이 집은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다시 업고는 발걸음을 돌렸지요. 채원도는 벌써부터 이 집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관군들도 많이 와 있는 생일날 자신을 찾아온 이 집을 그대로 맞이할 수는 없었지요. 이 집을 집에 들여놓았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원도는 몸종을 시켜 이 집 부자가 어디로 가는지 뒤를 밟으라고 말해두었지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채원도의 그런 마음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는 서운한 마음으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낙엽을 긁어모아 아버지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채원도의 몸종은 이 집 부자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본 그대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채원도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 집 부자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지요. 이보게, 날쌔. 채원도는 이 집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어르신, 용서하십시오. 집에 관군이 와 있어서 제가 모르는 척 외면을 했습니다. 제가 어찌 친구를 그리고 아버님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자, 어서 업히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채원도는 이 땅을 등에 업고 이 집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두 사람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죄송합니다. 편하게 모셔야 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만 참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이 집 부자를 집 안에 들인 채원도는 하루 종일 굶었을 친구를 생각하여 여종을 불러 상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이 집 부자는 시장길을 면할 수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채원도는 밥을 3그릇씩 들여오도록 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생각했던 여종은 날이 갈수록 수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아무래도 이상해. 주인 어른이 예전과 같지 않네. 주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던 여종은 마침내 이 집 부자가 사랑방에 기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종은 채원도의 부인에게 이 사실을 숨김없이 고하였지요.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우정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종이 행여 이 이야기를 누설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종은 주인 마님의 걱정을 눈치채고 사약을 내려달라고 엎드려 빌게 되었습니다. 채원도의 부인은 울며 사약을 내렸고 여종은 큰 절을 하고 그것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집 부자는 채원도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지요. 평소보다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는 채원도를 사람들은 망령이 났다고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채원도는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미치광이 짓을 하였지요. 이 집 부자는 채원도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배려로 다락 속에서 2년여 동안이나 몸을 숨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횡포를 부리던 신도는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신도의 죽음이 알려지자 이 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는 벼슬을 다시 하게 되었지만 곧 사직하고 여주 천영현에 내려가 몸소 밭을 갈고 독서하며 남은 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돌섬을 지키는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이 자자한 모씨가 있었습니다. 그런 효자 모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셔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지요. 상중인 모씨 집을 지나가던 한 노수님이 목탁을 두드리다가 상중이라는 글자를 보더니 혼잣말로 중얼중얼했습니다. 시주를 받으러 왔는데 상중이라 그냥 가야겠구먼. 마침 문 앞에 있던 모씨가 그 말을 듣고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스님,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가시다니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모씨는 얼른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음식과 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스님이 고마워하며 말하였지요. 상중인 것 같은데 누가 돌아가셨는지요? 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모씨를 바라보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묘자리는 봐두었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도 지금 급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다면 제가 명당 자리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명당 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던 모 씨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마을 뒤편에 괴자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터이지요. 그럼 그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까?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괴자목에서 바라보면 돌섬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그 돌섬을 지키셔야 합니다. 돌섬을요? 그 돌섬이 쥐 모양이지요. 괴자목 고양이가 응시하고 있던 쥐가 바로 그 돌섬입니다. 그런데 돌섬이 없어지면 고양이의 먹이가 없어지는 것이니 고양이는 배가 고파지는 거고 결국 배고픈 고양이는 좋은 자리가 못 되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모 씨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모 씨는 그 길로 괴자목 자리를 사서 선산으로 만들고 아버님을 그곳으로 모셨지요. 모 씨는 날마다 찾아가 성묘를 했습니다. 성묘를 한 뒤에는 돌섬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돌섬을 없애자는 말이 나왔지요. 그 소식을 들은 모 씨는 깜짝 놀라 회의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섬은 절대 없애면 안 됩니다. 아니, 돌섬을 없애지 말자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 돌섬을 없애면 우리 선산이 있는 괴자목이 안 좋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부탁드립니다. 돌섬을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했습니다. 돌섬이 당신 개인 것이 아니지 않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다면 따라야 하는 게 아니오? 맞소. 그리고 마을에 종종 도둑이 드는데 아마 저 쥐 모양의 돌섬에 도둑들 소굴이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모 씨는 상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집에 돌아간 모 씨는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돌섬을 지킬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급기야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이러다 당신까지 어찌 될까 걱정입니다. 모 씨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힘을 내서 해결할 방도를 찾아봐야지요. 아내의 말에 모 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더니 그 길로 마을을 대표하는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저번에 보지 않았소? 그러니 이리 사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섬만 지킬 수 있다면 시키는 대로 모두 하겠습니다. 모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지요. 효자로 알고 있는 모 씨였지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매달리는 모 씨를 본 마을 어르신은 그의 마음이 헤아려진 듯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네. 모 씨는 어르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대답하였지요. 보상이라면 하겠습니다. 논밭을 팔아서라도 가진 돈을 마을 앞으로 다 내놓을 테니 제발 돌섬만은
그냥 놔둬주십시오. 모 씨는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수만 있다면 돈을 다 내놓는다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어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런 각오라면 마을 사람들도 들어줄 거라 생각하네. 어르신은 곧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모 씨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재산을 모두 내놓고라도 부모의 명당 자리를 지키려는 모 씨의 지극한 효심에 더 이상 반대를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모 씨는 전답을 모두 팔아 마을 기금으로 내놓고 돌섬을 지키게 되었지요. 비록 재산은 없어졌지만 부모님이 계신 곳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에 모 씨는 한없이 행복해져 했습니다. 모 씨의 후손들은 그 후로도 명당 자리에 있는 선산을 위해 돌섬을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황금 사과를 훔친 불사조. 아주 오랜 옛날 러시아의 숲속에 마녀들과 용들과 악마들이 숨어 살던 시절 안드로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드로 왕은 아주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었지요. 정원 중앙에는 아름다운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의 가운데에는 왕이 너무나 아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금빛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왕은 그 나무를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날개가 불꽃처럼 반짝이는 불사조가 과수원으로 날아와 왕이 아끼는 귀중한 금빛 사과를 훔쳐가는 일이 있었지요. 불사조를 산채로 잡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 말을 들은 안드로 왕의 세 아들은 불사조를 찾으려고 서둘러 떠나게 되었지요. 첫째 아들 디미트리와 둘째 아들 바실리는 불사조를 찾으면 왕에게 받는 상을 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막내를 따돌리고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내 이반은 홀로 떠나게 되었지요. 이반은 말을 타고 찾아다녔지만 불사조의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져온 식량과 물은 모두 떨어져 갔고 말도 많이 지쳤지요. 바로 그때 이반이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숲속에서 피를 흘리는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지요. 늑대는 이반의 말을 덥석 물어 진흙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늑대는 말을 개걸스레 먹어치웠지요. 이반은 이제 자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군. 난 널 해칠 생각이 없어. 늑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말을 아주 맛있게 먹었으니 그 보답을 하지. 넌 아주 지쳐 보이는구나. 등에 타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주마. 너무나 지친 이반은 늑대의 등에 올라타서 불사조를 찾으러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늑대는 화살처럼 빠르게 달렸지요. 늑대는 쉬지 않고 달려서 바위로 만들어진 벽 앞에 섰습니다. 이 벽을 타고 올라가면 황금 세장에 있는 불사조가 있단다. 하지만 명심해. 절대로 황금 세장을 훔쳐서는 안 돼. 알았지? 이반은 벌벌 떨면서 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당에 도착한 이반은 나무에 걸린 황금 세장을 발견하였지요. 늑대가 이야기한 대로 황금 세장 안에는 불사조가 있었습니다. 이반은 살금살금 기어가서 세장을 열고
불사조를 꺼내며 생각하였지요. 이 세 장도 필요하겠는걸? 이반은 나무에 걸린 세 장을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찢어지게 시끄러운 종소리가 들렸고 파수꾼들이 달려왔지요. 그들은 주인 돌마트 왕에게 이반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내 귀중한 불사조를 훔치려 하다니 혼날 각오는 되어 있겠지? 그러고서는 갑자기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땅 끝에 있는 황급빛 말을 나에게 가져온다면 너에게 불사조를 주겠다. 이반은 늑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의 친구가 된 늑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내 등에 타.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늑대는 바람보다 빠르게 달렸지요. 늑대는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서 마구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반, 마구간에 들어가서 황금빛 말을 가져와. 하지만 절대로 금빛 고삐를 훔쳐서는 안 돼. 명심해. 이반은 조심스레 마구간으로 들어가 황급빛 말을 마구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 고삐도 필요하겠군. 이반은 이번에도 늑대의 말을 잊었지요. 이반이 고삐를 들자 시끄러운 종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군인들이 마구간으로 달려와서 그들의 주인 아프론 왕에게 이반을 끌고 가게 되었지요. 내 귀중한 황금빛 말을 훔치려 하다니. 화가 난 왕은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네가 반대편 세상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 타사를 나의 신부로 데려오기만 한다면 너에게 황금빛 말을 주겠다. 이반이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늑대는 이번에도 그를 혼내지 않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내 등에 타. 이반은 늑대 등에 타고 반대편 세상으로 아주 빠르게 날아갔지요. 늑대는 쉬지 않고 몇 시간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늑대는 이반을 빛나는 궁전 앞에 내려주었지요. 이반, 이번엔 내가 궁전으로 들어갈게. 넌 여기서 기다려. 늑대는 이렇게 말하고는 높게 뛰어올라서 궁전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가 아름다운 타사를 데리고 이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늑대는 이반과 타사를 태우고 별처럼 빠른 속도로 달렸지요. 아프론 왕의 집에 도착했을 때 늑대는 이반이 슬프게 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반, 왜 울고 있어? 늑대가 물었지요. 난 타사를 사랑하게 되었어. 우린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난 타사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할 수 없어. 이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늑대가 타사를 보자 그녀 역시 슬프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그럼 좋아. 늑대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내가 타사의 모습으로 변신을 할게. 너는 아프론 왕에게 타사를 데리고 왔다고 하고 나를 넘겨주도록 해. 그럼 아프론 왕이 너에게 황금빛 말을 줄 거야. 너희들이 2개의 산을 넘고 나서 내 생각을 해주렴. 그럼 난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갈게. 알았지? 아프론 왕은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이반은 다시 한번 늑대의 등에 올라탔지요. 아름다운 타사는 황금빛 말을 탔습니다. 그들이 돌마트 왕의 집 근처에 왔을 때 이반이 말했습니다. 난 이 황금빛 말이 갖고 싶어. 타사로 변신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황금빛 말로 변신하면 안 되겠니?
그럼 널 데리고 가서 불사조를 데려올 수 있을 텐데. 내가 2개의 숲을 지나서 네 생각을 할게. 그럼 넌 다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올 수 있잖아. 부탁해. 늑대는 조용히 입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널 위해서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돌마트 왕도 그들에게 속았지요. 입안은 늑대의 등에 타고 타사는 불사조를 들고 황금빛 말 위에 탔습니다. 이제 일행은 늑대가 입안의 말을 잡아먹은 곳에 왔습니다. 늑대는 깊이 한숨을 쉬더니 이반에게 말하였지요. 이반, 난 네 말을 잡아먹었지. 그리고 그 보상으로 황금빛 말과 아름다운 타사, 불사조를 너에게 주었어. 너는 이제 내가 필요가 없을 거야. 난 이제 떠날게. 늑대는 이렇게 말하고서 숲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이반과 타사는 친구와 헤어진 것을 슬퍼하며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잠깐 쉬려고 섰을 때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디미트리와 바실리가 보였지요. 빈손으로 돌아오던 디미트리와 바실리는 막내 이반이 가져온 불사조와 아름다운 타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칼을 꺼내 이반을 찔렀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타사와 불사조를 훔쳐서 아버지인 안드로 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아. 이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타사의 귀에 대고 무섭게 말하였지요. 칼에 찔린 이반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은 그의 몸을 담요처럼 덮어주었지요. 새들과 숲속에 사는 동물들은 추운 날씨에 조용히 누워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살금살금 보고 갔습니다. 회색빛 늑대도 무엇인지 보려고 왔습니다. 늑대는 이반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고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늑대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반의 가슴에 난 상처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반이 깨어나게 되었지요.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 이반이 늑대에게 말하였지요. 내 등에 타. 늑대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에 가고 싶어. 이반이 그의 친구인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이반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반과 늑대는 집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진실을 알게 된 안드로 왕은 심술 맞은 디미트리와 바실리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반과 타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지요. 이반은 충성스런 늑대를, 타사는 황금빛 말을 타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불사조를 가지게 된 안드로 왕은 불사조를 매우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불사조가 원할 때마다 그가 아끼는 금빛 사과를 먹이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의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군수가 살았습니다. 군수는 새로운 곳에 부임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였지요. 특히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은 빠짐없이 불렀습니다. 백성들 중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옆에 있던 군수의 부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보다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그런 말 마시오. 내가 10년 넘게 군수 일을 하다 보니 깨달은 바가 있어 그러오. 백성들이 나보다 훌륭하면 그 고을을 다스리기가 어렵단 말이오.
처음부터 그놈들의 길을 죽여놓아야 마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오. 부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수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군수얼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옵니다. 군졸이 말하였지요. 군수는 백성들을 자세히 둘러보고 눈여겨보았습니다. 순간 어린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이놈들 코 올리게 어린아이는 왜 데려온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군수얼은 이 소년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가 어른 못지 않습니다. 뭐라고? 군수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양반의 가문에 태어났다면 천하를 다스릴 수도 있는 소년인 줄 아옵니다. 뭐라 천하를 다스려? 군수는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천하를 다스린다? 그런 줄 아옵니다. 여기저기에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귀에 거슬렸던 군수는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군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군수 잔치에 구경 왔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쳐다보았지요. 군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앞으로 다가서며 군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 목도 베어드리겠습니다. 아이는 겁 없이 군수에게 말대꾸를 하였습니다. 군수는 약이 더 바짝 올랐지요. 여봐라, 가서 호랑이가 그려진 병풍과 밧줄을 가져오도록 해라. 군졸들은 병풍과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 병풍 속에 있는 호랑이를 잡아오도록 해라. 군수는 아이에게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는 밧줄을 가지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군수를 바라보았지요. 군수님, 제가 이 대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터이니 군수님이 몽둥이로 호랑이 엉덩이를 쳐서 대문 밖으로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밧줄로 목을 메어 끌고 가겠습니다. 아이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몽둥이로 호랑이 엉덩이를 쳐? 어찌 그림 속의 호랑이 엉덩이를 친단 말이냐? 저 호랑이가 뛰어갈 수 있단 말이더냐? 소녀는 밧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그림 속의 호랑이가 뛰어나올 수 없다면서 어찌 밧줄로 메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시니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정신이 나간 게 아닙니까? 소년의 말을 듣고 있던 군졸들과 사람들은 군수 눈빛을 피해 서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군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맹꽁이가 된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부부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둘 다 마음씨가 아주 고약하였지요. 날마다 어머니에게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어머니를 구박하였지요. 하루는 이 집에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문간에 와서 목닥을 치며 연부를 하는데 늙은 어머니가 들어보니 연부라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았지요. 그래서 스님에게 연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나무 아미타불을 가르쳐 주어서 늙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연불을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나무 아미타불 하고 외우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아까 스님이 가르쳐준 연불 그것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 심술궂은 며느리가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연불을 가르쳐 주었지요.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이라고 하지요. 어머니는 그 말을 고지 듣고 그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연불을 했습니다.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하고 하루 온종일 그것만 외웠지요. 그게 진짜 연불인 줄 알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늙은이가 기어이 미쳤구나. 화가 난 아들은 어머니를 들쳐업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강으로 가서 강 옆에 어머니를 버려두고 왔지요. 어머니는 그곳에서도 계속 연불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연불이었지만 온 정성을 다하여 외웠지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7빛깔 무지개가 둥둥 떠서 날아오더니 어머니를 싣고 다시 두둥실 올라갔지요. 어머니는 무지개를 타고 가면서도 쉬지 않고 연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들 며느리가 보니 어머니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지요. 그러더니 그만 저들도 욕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어머니처럼 하늘로 올라가면 호강을 많이 할 것 같아서였지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되려고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막상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겁이 났지요. 그래서 새끼줄로 둘의 몸을 꼭 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며느리를 업고 있었지요. 그러고는 어머니처럼 연불을 외웠습니다.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하고 마구 큰 소리로 외웠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지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둘 다 맹꽁이가 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둘은 자기네들이 맹꽁이가 된 줄도 모르고 업힌 아내는 업은 남편에게 새끼줄로 몸을 꼭 맸느냐고 꼭 맸나 꼭 맸나 하고 업은 남편은 업힌 아내더러 꼭 맸나 하고 서로 묻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렇게 꼭 맨나 하는 소리가 나중에는 맹꽁맹꽁 하는 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 옛날 어느 마을에 학문이 높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앞 일을 미리 아는 재주도 있었지요. 늙어서는 높은 벼슬까지도 지냈습니다. 다만 청렴 결백한 탓에 집안 살림은 넉넉지 못하였지요. 세월이 흐르고 이 사람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 손자들이 머리맡에 앉아 유언을 들으려고 하였지요. 내 평생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한 것이 너희들에게 미안하구나.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 글을 써 봉투에 넣어 두었으니 잘 보관해 두었다가 큰 화가 닥치면 그때 열어보도록 해라. 그 전에는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남긴 봉투에 무엇이 써 있는지 궁금하였지요. 우리 한 번만 열어보고 다시 넣어둡시다. 아들들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큰 화가 닥치기 전에는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화도 당하지 않았는데 열어보느냐? 너희들은 어찌 부모의 말을 소홀히 하는 것이냐? 봉투를 연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왕 열었으니 더 보지요. 멈칫했던 아들들은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부모의 유언을 한 번 어긴 것도 모자라 또 어긴단 말이냐? 큰 잘못을 2번이나 저질렀으니 다음에 닥칠 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들들은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지요.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증손자가 어떤 일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살인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요. 아들들은 모여서 살려낼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이번 화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큰 화가 아닐까요?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떼어 보았습니다. 이 봉투를 그대로 원님에게 주어라. 자손들은 봉투를 원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니 이걸 그대들의 아버지가 주었단 말이냐? 원님은 아버지가 앞 일을 잘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이런 글을 보낼 줄은 정말 몰랐구나. 원님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원님과 모든 관속들은 하나도 남지 말고 동원 밖으로 모두 나가거라. 원님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단 이 글에 써 있는 대로 동원 밖으로 나가자. 원님과 관속들은 동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벼랑간 대들보가 부러지면서 동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원님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다행히 동원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원님은 계속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너희들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나의 증손자도 살려다오. 원님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증손자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